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조정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님 모시고 평준화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정부의 평준화로의 회귀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와 교육의 회귀라는 큰 문제를 낳았고 평가가 사라진 공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 학교 간 경쟁, 평가제도 개선, 학교 운영의 자율과 자유보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나 바른사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발제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김희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시장경제의 복수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자기 책임하에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문정부 들어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수많은 법과 시행령들이 난무하였고 시장의 작동 원리를 신뢰하지 않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들은 잘못된 시그널로 전달되며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시장경제의 복수, 그 제목처럼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문정부의 실정,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오늘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희석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내용 자체는 이미 경제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정부에서 가장 경제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의 작동에 대한 무지와 불신, 그걸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있었고 소득 주도 성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각종 상법 개정,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요? 그걸 두고 또 금감원이 또 이랬다 저랬다 그걸 번복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말고도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시장에서 작동하는 엄연히 한전이 주식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그런 걸 하는 과정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 절차랄까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크게 봐서 시장의 어떤 가격 기능 그걸 갖다 가격이 주는 그 의미 그걸 갖다 잘 살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그 질서를 시장의 기본 질서를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두 부분에 있어서 다 말하자면 말하기에 따라서 무지 내지는 불신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오히려 원하는 것과는 겉으로 표방된 것 최소한 그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오히려 경제 약자라고 부르는 스스로 그런 계층이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목을 시장경제의 복수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올려서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한 말씀만 붙이자면 원래 시장은 어떤 스스로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제목은 치명적 자만이라는 이름의 시장에 대한 무지와 불신 이렇게 좀 길게 붙였는데 제목도 길고 그래서 그냥 시장경제의 복수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시장이란 게 목적을 특별히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특정한 목적에 비추어 봐서는 매우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전부 다 시장의 실패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경제의 복수라고 붙이면서도 이런 사족을 좀 붙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란 게 결국은 가격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란 게 가격 더하기 법제도인데 이 가격이란 부분이 인센티브로도 작용하고 또 다른 한편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잘 봉사해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의 아주 고전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사례가 영국에서 호주로 죄수를 호송하는데, 이제 영국에서 호주로 죄수를 호송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는 죄수들도 답답하고 사회적으로 돈도 들고 하니까 호주가 호주가 영국 식민지였을 때, 그때 이제 죄수들을 호주로 보내면 죄수들도 더 감옥에 있지 않아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뭐 하느라고 비용도 들지 않고, 또 죄수 스스로 호주를 개척하면 그걸로 세금까지 오히려 나올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가 항해가 많이 죽었다 그래요. 죄수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취해봤는데 거의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선장을, 죄수를 싣고 한 선장을 벌하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약품을 비치하게 하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게 결국 규제적인 거죠. 맞고 할래, 그냥 좀 말 들을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 안 됐는데, 딱 하나 작동한 게 뭐냐면, 호주 돈을 일단 주고 호주에 도착해서 죄수들이 생존을 하면 거기에 따라 돈을 더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거는 잘 작동을 했다 그래요. 효과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은 선장의 자비심이 갑자기 커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살아나는 것과 선장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스스로 돌보도록, 감시하지 않아도 돌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란 게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공급하면, 그래서 소비자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주면 그게 선택을 받으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니까 그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인센티브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이따 약탈이란 문제를 갖다 다룰 텐데, 우리가 시장이든 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탈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프란츠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경제적 수단하고 정치적 수단을 대비를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자기가 필요한 물자를 얻는 방식이 생산, 그리고 생산한 것을 교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 것을 만들어 놓은 걸 약탈하는 건데, 과거에는 뭐 물리적으로 그대로 약탈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생산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세금 납부자가 있고 세금 소비자가 있다고 보면, 상당한 부분의 이제 세금 소비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 생산하기보다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약탈을 해서 그걸 채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케이스, 대장동 게이트라고 불리는, 그것도 결국은 이런 프란츠 오펜하이머의 분류로 따지자면 일종의 정치적 약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란 게 그런 점에서 일종의 약탈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도덕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경제적 자유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경제적 자유란 게 결국은 교환이란 거는 결국은 또 다르게 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환한다기보다는 또 그 내부에는 재산권이, 그 속에는 재산권이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용 수익 처분에 관련된 그런 점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비해 가지고 이런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함으로써 특정한 생산에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나 소위 의회를 통한, 의회의 입법이나 혹은 여러 가지 뭐 규제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그런 약탈이 실제로 있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삼성에 처음으로 노조가 생겨가지고
이익 나온 거의 40% 정도 자기들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주가 가져야 될 주식을 전체 주식의 40%가 가진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요구하는 셈이 되고, 실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주식을 사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시장 경제의 질서에 맞는 요구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일종의 그것도 일종 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 학자가 제시한 그런 분류에 의하면 일종의 약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장 경제가 이런 점에서 도덕적으로 좀 우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예를 들면 이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뭐 천부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그건 동기는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아이가 영리해가지고 밥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걸렸는데, 이게 막 죽을 듯이 우는데 생선가시가 사실은 밥을 다시 더 먹게 해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계속 우니까 그 어머니가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천부적인 애를 그치게 할 방법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한 지혜로운 할머니가, 경험이 많은 할머니가 애의 뒷머리에서 생선가시를 꺼내서 이렇게 딱 보여준, 자기 손에 뜬 거겠죠. 보여주니까 애가 울음을 그쳤다면 그거는 그 할머니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시장이란 게 결국 시장 가격이란 게 결국 인센티브로 포장된 신호다,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경제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디 가서 이제 어떤데 금광이 발견돼 사람이 많이 몰린다면 거기에 주택 수요가 많아지면 주택 가격이 비싸지고, 그러면 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인센티브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점에서 뭐 하이에크가 드는 사례는 뭐 이 비슷한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동경에 어떤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재건이 시급하면 재건에 필요한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왜 그 가격이 오르는지 모르더라도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시급하지 않은 뭐 재건축이라든가 자기들이 뭐 페인트 칠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너무 비싸져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을 조정해 준다, 일종의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또 가격이 규제를 받지 않아야 실제로 또 기업가 정신도 발휘될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도시 화 발달에 따라 유통업이 이제 백화점이 등장하고, 백화점이 등장한 이후에 나중에 그 모델 T 같은 거에 이제 이 포드 모델 T 같은 게 아주 근로자들이 살 수 있게 하고, 또 뭐 할부 금융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근로자들도 자동차를 갖게 되니까 이제 유통 쪽에서도 도시 외곽에 어떤 그 쇼핑몰 같은 걸 도로변에 그렇게 만들어서 극장, 뭐 식당, 쇼핑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뭐 여주 쇼핑몰 같은 거는 레저하고 쇼핑을 어떤 결합해보는 시도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란 게 없으면, 예를 들면 도로 주변에 토지가 어떤 뭐 국가 소유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가격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형태로 쇼핑몰로 바꾸는 그런 걸 시도조차 발상이나 시도를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가격이란 거는 어떤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생기니 근로자들이 이제 자동차를 가지게 되니까 유통 쪽도 이런 식으로 하면 가족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인데,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정보와 기존 가격의 정보 사이의 격차랄까,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게 일종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을 통제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발휘가 잘 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런 점에서 사실 뭡니까 그 근로시간
뭐 주 몇 시간, 그다음에 뭐 또 뭐 최저임금 얼마 이런 것들도 실은 막 그 올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얼마에 팔겠다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노동을 얼마에 팔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막고 또 그걸 주 몇 시간 뭐 그걸 갖다 한꺼번에 몰아갖고 일하고 얼마 뒤에는 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더 개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면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그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이런 기업가 정신까지 같이 죽이는 건데 그걸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실제 이제 가격 통제란 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멀쩡한 신호등을 고장 내고 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공유, 이윤 공유 한때 뭐 많이 나오다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윤 공유하자는가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기업가적 혁신을 해서 뭐 공유하면 그게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실은 굉장히 모험 불확실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 시장의 작동을 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호등을 고장내 놓고도 의도하는 대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상상하는 게 그게 이제 하이에크가 말했던 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그 치명적 자만 영어로 좀 표현하면 원래 제목이 그 원 제목이 Fatal Conceit였죠. 그러니까 특히 그 정치가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이런 오류는 실은 아담 스미스도 도덕 감정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맨 오브 시스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정치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국민 경제 주체들을 시민들을 장기판에 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 말은 자기가 마음대로 이 쫄을 여기 이저리 옮길 수 있는 근데 실제로는 각 장기판의 그 쫄들도 스스로 움직이는 그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치명적 자만이라는 이름은 같은 내용을 하이크가 얘기한 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문정부 들어와서 한 것들이 임대료 통제를 최저임금 또 통제를 했고 그다음에 임대료 통제하니까 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뭐 또 금융 쪽에 또 뭐 그다음에 또 통제를 하려고 하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심지어 지금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뭐 세 가지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뭐 원래 2년 뭐 연장해주고 어쩌고 하니까 처음 계약하는 사람의 저기 말하자면 임대료랑 2년 차에 다시 연장하는 사람들의 임대료 다르고 또 뭐 그걸 갖다 갱신할 때 또 한참 많이 부르고 뭐 이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아무튼 그리고 또 이윤 공유의 주장이 대기업이나 뭐 비대면 뭐 플랫폼 기업 등이 코로나 때 저기 호황을 누렸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웃 기업들이 그 이윤을 좀 내놔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게 미리 정해진 세금에 따라 받아가지고 그 세금을 어떻게 쓰든지 그 세금 중에서 또 지금 이게 도우는 게 급하면 다른 세금을 줄이고 전시에는 얼마든지 딴 거 쓰는 게 아니라 전시 쪽으로 그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중요하다면 재정에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지 이걸 그냥 덜컥 그냥 뭐 지금 돈 좀 버는데 비대면 같은데 돈 좀 번다고 그걸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저 시장의 그 작동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시장의 질서란 걸 인정하지 않는 거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우파를 자처하는 국민의 힘인데 이거를 갖다가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당의 그 국회의원들한테 돌린 보고서가 그 내용이 노동자가 사실은 임금을 계약한 대로 받는 거고 필요하다면 뭐 또 자기들끼리 이익이 나면 그걸 가지고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결정하고 기업 내부에서 그거는 모르지만 그거를 노동자가 차지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보고서를 돌린 건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대선이라는 뭐 선거 기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뭐 어떤 그 선거에서 어떤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노조 뭐 경영 뭐 이것도 뭐 삼성전자 노조가 또 이윤 공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정부가 사실은 통계적 성과를 갖다 거두려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 구소련에서 계획 경제 할 당시에 그러니까 공산당이 할 구소련 그 시절에 보니까 사람 병원들이 좀 더 그 성과를 내게 하려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시를 회생률을 높여라, 사람들 그 치료하는 율을 높여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를 빚었냐면 그 병원에서 목표 회생률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경쟁해야 되니까 건강한 친구들만 회생이 가능한 젊은 친구들은 그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회생할 가능성이 사실은 의사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다 아예 받아주질 않았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 소련에서 미국으로 나중에 망명했던 그 의사가 말체프라는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이 진통제도 못 구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싶으면 그 사회주의 의료를 갖다가 사회주의적으로 그렇게 자꾸 가도록 해라 뭐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또 비정규직 그걸 하니까 이번에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서울연구원인가 거기서 비정규직이었던 친구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박사를 받기 위해서 거기 와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뭐 박사과정도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잘렸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그게 다 일종의 통계적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실제로는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정부가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너무 그 통계적 성과 뭐 이거 말고도 또 세금 일자리라는 게 오랫동안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통계적 일자리 그 겉보기 사실 뭐 중국이라든가 이게 망한 게 결국은 모택동이 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뭐 철인가요? 뭐 동기구구도 다 녹여가지고 철 생산 뭐 한 것처럼 해갖고 오히려 뭐 생산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그 통계는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나온 통계는. 그래서 그 모습을 연상시켜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시장 경제라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이제 법과 도덕이 성공적 규칙이 자꾸 선별되고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그러니까 그런 규범들이 내재화됨으로써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법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뭐 함부로 바꾼다 그럴까 그런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이에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 이게 하이에크의 생각을 요약한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자유롭게 행동하는 개인들이 공공복리를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라는 것은 보통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런 조건은 뭐냐면 결국은 누구도 규칙이나 이런 걸 자기한테 유리하게 변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자기가 권력을 잡든 뭐 아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갖고 유리해지 갑자기 제도와 법을 손을 대서 혹은 뭐 정부의 규제 행정 혹은 뭐 시라든가 이런 뭐 예컨대 성남시 뭐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는 데 있는데 실은 이번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걸 주무른 셈 아닙니까 마음대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금감원 사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어떤 성향의 판검사들이 이런 힘싸움은
소위 말하는 다수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게 지금 이제 너무 그냥 말하자면 노골적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게 심해서 뭐 재판 거래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법의 지배라는 게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 경제라는 게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증시가 아니라 딴 데 나스닥이나 이런 데 했으면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 들릴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뭐 쿠팡 같은 건 미국에 그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실은 뭐 이게 이제 이 한국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그런 전조가 아니길 바라는데 그러나 실제 뭐 설문조사한 결과가 한 4분의 1 정도가 당장은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지 4분의 1 정도는 탈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그런 조사 같은 것도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결국은 통계적 실적이란 거는 유지하겠지만 실제 개인들의 복지는 이번 정부 들어서 크게 후퇴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탈한국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은 경제학자들 가운데 다른 분들은 별로 특히 케인지안들이라든가 또 약간은 또 정부의 돈 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시장 이자율도 하나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 시장 이자율을 지금 뭐 코로나 있다고 하고 마구 푸는 바람에 이게 이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전번에 뭐 아마도 안재욱 교수님이 여기서 발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뭐 그런 책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돈을 풀면서 이제 단순히 거시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을 먼저 획득해 가지고 쓰는 가격들이 오르기 전에 그걸 획득한 사람들은 유리하고 나중에 그걸 획득한 사람들은 가격들이 다 오른 다음에 그걸 하는 사람들은 불리해지죠. 그리고 그 돈들이 자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증권시장 뭐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서 가격들이 오르면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지고 자산을 이미 가졌거나 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취득한 사람도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시장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면 돈을 막 풀어서 그렇게 되면 저축하고 투자가 돈이 예를 들면 이자율이란 게 미래에 소비를 하지 않고 미래 투자를 위해서 남겨둔 부분이 만약에 얼마 없는데 투자를 많이 하면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고 그래서 그 저축을 더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과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이게 서로 조정이 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다 무너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뭐 복잡한 내용을 들어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돈을 마구 풀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공황 당시에 이제 그때 모겐소 재무부 장관이 오랫동안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돈을 풀었지만 경제 주체들이 전부 다 빚만 더 늘었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비춰보면 지금 한국 경우에도 가계부채, 뭐 기업부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지금 뭐 갑자기 또 이걸 말하자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또 미국에서 또 이제 서서히 그 테이퍼링을 하고 또 금리를 올리는 인플레 걱정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또 거기 맞춰야 되고 미리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지금 그것과 별다른 바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사실 김재익 수석이 굉장히 안정화 정책, 그러니까 물가도 잡고 재정 적자 줄이는 그런 정책을 펴서 나중에 3조 호황이 왔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마련해 줬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정리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게이트가 이게 실제로 절대 권력이 액튼 경우 유명한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제 말하는 정부나 혹은 뭐 지방 자치단체 이런 데서 토지 수용권 같은 강력한 규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있는 것 갖다가 얼마든지 잘못 써서 부패할 가능성이 이렇게 강력한 규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동 게이트는 결국은 문의는 공권력을 이용한 이제 말하자면 이 공영개발로 뭐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남시가 민간 시행사가 성남시의 토지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갖고 같이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의 토지를 약탈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뭐 교수 신문이 쥐하고 고양이가 같이 있다고 요서 동천가요? 그걸 원래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끼리끼리 특권과 반칙으로 해먹는 그게 되면 이제 시장이란 게 잘 작동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의 지배라는 게 사실은 이런 규제 공권력을 이용한 약탈이 없도록 만드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다음 정부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돈이 되어야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을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지금 대선도 곧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그 이후에 또 과연 이런 게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그렇게 될 걸 기대합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게 발표한 내용은 이미 너무 일반적인 걸 전문적인 한 군데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입니다만은 요약을 하자면 이번 정부 들어서 시장의 작동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요소가 시장 가격이 가진 그 의미를 잘 알고 또 이와 더불어 시장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기본 뼈대로서의 법과 질서가 너무 망가졌다. 그래서 이걸 다음 정부 들어서는 제대로 좀 고쳐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시장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이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났는지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선생님 공유 중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